그런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질문만 할 조금의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무조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르게 왔죠? 오늘은 제가 이모지를 통해서 왔습니다. 저는 화장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하셨나요? 저는 법인세,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인세는 뭔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법인세 3회차 후기와 그리고 내년에 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랄까요? 그런 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법인세 기한 정하기,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될지 우선순위 정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한 정하기인데요. 저희 3월에는 법인세 신고가 있죠. 하지만 3월 1일부터 3월 10일은 뭐가 있죠? 인건비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3월 1일 날에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5일까지 서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는 어차피 공통적인 안내문이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건데 이러한 안내문들을 이제 달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시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9일날에 대통령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인 거는 휴무일이니까 빼고, 그래서 3월 8일까지는 인건비 신고와 지급조서를 마무리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3월 9일날에 쉬고, 그 다음에 3월 10일날에는 이제 3월 5일에 주셨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꿀팁 들어갑니다. 자, 3월 10일 날부터 3월 30일은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부터는 저희가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결산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 조정도 해야 합니다. 자, 결산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신입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를 처음 맡아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작년도 세무조정 계산서를 가지고 오시면 세무조정 계산서 안에 법인 결산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면 결산한 거에 결산에 비롯된 보충되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은행 이자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캐피탈에서 얼마를 빌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산은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어떤 대출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상대를 가지고 오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체마다 외상대 뭐 기말 리스트를 정리해 주시는 데가 있고 아니면 구어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엑셀로 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튼 그런 거를 다 출력해서 결산부속 명세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3월 5일까지 요청드렸던 수집한 거랑 그 다음에 작년 결산부속 명세서를 보고 이걸 가지고 차이점에 대해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뭐 작년에는 A 회사에 대한 대출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는 A 회사에 대한 대출 상환 내역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죠. 대표님, 저희 이번에 A 회사 대출 다 상환하셨나요? 이번에 대출 리스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 그거 다 상환했는데 제가 몇 날 며칠자로 상환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법인 통장으로 상환하신 거 맞으신 거죠? 제가 그럼 통장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이 명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자료 잘 왔는지 보고 이런 거를 또 캐치해서 법인 통장 입력할 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 조사까지 다 진행을 하시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더 보라고 했잖아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더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구비 세액공제도 있고 고용증대 세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 세액 감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련된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회사분의 경리분께서 이 부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까지 요청을 해드리는 거죠. 이번에 연구비 개발 리스트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차량 운행 일지가 없습니다. 라는 거를 진행해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멘탈을 잡았으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를 진행해야 되냐. 저희가 결산 진행을 하면 되는데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장이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통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몇 번을 포스팅을 해드렸어요. 제가 포스팅에서도 통장을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도 통장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통장 왜 중요할까요? 법인은 모든 거래들을 통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일단 여러분들의 시야를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차 또는 2년차 분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장 같은 경우에서는 입력하는데 급급했을 거예요. 아, 이거 잔액 맞춰야 된다. 또는 마이너스 대출 잡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중요했을 건데 통장을 입력하면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법인세 후기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세는 여러분들 부가세 납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를 얼마를 납부를 했다는 거는 우리 국세 납부 사실 증명원 있죠.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데, 자, 국세는 부가세 납부할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세금을 잘 납부했었으면 통장에서 내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날짜를 조금 더 조정을 하면 되겠죠. 자, 1월에 납부, 4월에 납부, 7월에 납부, 그리고 또 10월에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분개하는 거 보고 납부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세인데요. 저는 지방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이유는 취득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구매하실 때 취득세를 등록하게 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납세 사실 증명원을 뜨게 되면은 뭐 어느 부지에 취득세가 얼마가 들어갔다라고가 나와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분명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생은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 증명원에서 취등록세로 나간 통장 내역을 확인해 주면서 이후 2개월 이내로 금액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탐정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 이분 자산 사셨구나. 이번에 자동차 사셨구나. 아, 이번에 땅을 사셨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게 왜 필요할까? 자산이 왜 필요한 걸까요? 자산이 필요한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을 크게 키우게 되면요, 결국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과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이 갭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사업 수익보다 투자 수익이 더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업체 분들이 사업을 키우시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러면 투자 수익을 잘 잡으려면요, 자산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원짜리 자산을 80만원짜리 자산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부가세 환급 문제 생깁니다. 자, 100만원에 대해서 1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80만원으로 잘못 잡았다. 100만원으로 내가 10만원을 환급을 받았는데 내가 더 전에 입력했었을 때는 80만원으로 입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8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은 2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러면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도 문제가 생기고 부가세 환급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캐치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산가액은 부채가액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내가 A라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B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B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상하다? 분명 이 정도 대출 상황이면 이 정도 자산이 잡혀야 되는데 왜 8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지? 라는 생각 플러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재무제표는 또 신뢰를 잃어서 대출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는 꼭 잘 잡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재무제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은행, 신용보증평가기관, 중소기업 기관 같은 모든 기관에서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더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자산, 부채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입력했었을 때 취등록세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필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내년부터는 통장과 그리고 취등록세 그리고 자산, 부채 입력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제가 이제 통장 맞추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게 바로 인건비 부분이었는데요.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솎아내야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또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수금과 가지급금 어떤 걸까요? 가수금과 가지급금, 법인과 대표는 따로 있는데, 만약에 내가 대표인데 법인한테 돈을 빌렸다 하면은 그거 뭘까요?
가지급금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법인한테 돈을 줬어. 그거는 가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분명 발생을 할 건데 이 이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금액을 기준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법인에서 빌렸다고 해서 이자를 안 준다? 또는 이자를 못 받는다? 그러면 나도 법인 차려서 법인에다가 돈 넣고 돈 빼고 하지. 하지만 법인 돈은요, 우리 대표님의 돈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그 순수한 목적성, 사업성을 가진 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도 은행에서 빌리듯이 이자랑 그리고 이자 수익을 받다던가 이자를 지급한다던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해소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급금 가수금이 얼마인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표자 이름으로 이제 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대표 임금인가? 이거 대표 상여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랑 그리고 급여대장에 있는 실지급액 부분을 보면서 금액이 제대로 나가는지 크로스 체킹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이름으로 자꾸 금액이 큰 게 왔다 갔다 한다 하시면 그건 가수금과 가지급금일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면 대표님 저희 이번에 몇 날 며칠에 대표님께서 법인으로 통장을 얼마를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날 몇 날 며칠에는 대표님께서 통장을 얼마를 가져가셨는데 혹시 맞으실까요? 라고 하시면 맞아요 라고 하시면 이거 계약서 필요합니다. 이거 법인과 그리고 대표님께서 거래 내역을 하고 있다는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거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회계 처리마다 사무실 처리마다 다 다르겠지만 원칙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무조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 맞추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다 들어가고 다 진행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산에서 맞춰야 될 몇 가지만 합계산액 시산표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5월달에 개인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세무조화라는 블로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찐브이로그에서 세무조화로 유튜브 명도 바꿨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열심히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존버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업무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려움은 느껴질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도움 요청하세요.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다니면서 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 구독을 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질문만 할 조금의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신입사원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내가 이 업종이 맞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축하드려요. 1년차 지나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을 텐데 이제 1년차 지나고 나서 하반기 조금 더 고생하시면 2년차 때부터는 그나마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느껴지고 3년차부터는 나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만큼 1년만 지나도 그리고 3년만 지나도 정말 큰 성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회계도 하시고 세무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시각은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다고 느껴져요. 힘들 거 여러분 더 실속 있게 가져가자고요. 알겠죠?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항상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제 블로그도 봐주시고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또 모르시는 거 또 질문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 돼봐요. 안녕!